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빅5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네 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윤영걸 전 매경닷컴 대표, 최창호 박사, 손정혜 변호사, 강선우 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 첫 번째 키워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Out at the highest level. We want to thank Kim Jong-un, who really was excellent to these incredible people. They are really three incredible people. And the fact that we were able to get them out so soon. How were you treated, sir? How were you treated? 마지막에 소감을 밝힌 김동철 목사. 폼페이오 장관이 북한에 직접 가가지고 송환을 성공시킨 인물이었는데 미국에서 나온 얘기로는 스파이였다고 인터뷰가 나오고 있어요. 네, 김동철 목사가 직접 얘기를 했죠. 예. 나는 미국 CIA에 협조한 스파이였다. 한국의 국가정보원, 정보원에도 정보를 주고 했다. 그러니까 스파이라면은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계속 입을 닫고 있는 게 스파이잖아요. 그걸 이제 공개를 한 거죠. 예. 그 배경이 좀 상당히 궁금해집니다. 예. 뭐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 4년 동안 북한에 갇혀서 물고문도 받고 굉장히 고통을 많이 겪었거든요. 예. 또 사망한 대학생 오토 원비어 그 옆방에서 물고문 받고 실신해서 실려가는 것도 목격했다고까지 증언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트럼프 대통령까지 가서 이제 그 구출할 때 본 면담을 한 그런 사람인데 예. 저렇게 얘기한 거는 그동안 감옥에 나와서 그 활동을 좀 재개하려는 거 아니냐. 예. 재개하려는데 지금 책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책을 경계인이라고 나는 한국도 아니고 북한도 아니고 남한도 아니고 경계인으로서 의롭게 활동을 했다. 뭐 이런 내용이 주제인데 예. 그런 의미에서 자기가 활동한 걸 좀 부각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또 하나는 이제 자기가 봤던 핵 기지나 생화학 삭간도의 실험 삭간물에 또 생화학 생산 시설 자기가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북한에 대한 위험성 같은 거를 좀 더 널리 좀 알리려는 그런 또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여러 가지 추측이 좀 가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김동철 목사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한국계 미국인, 그러니까 미국인 시민권자, 이미 굉장히 오래전에 미국으로 건너간 분이었어요. 그렇죠. 80년대에 이제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거기서 이제 사업으로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돈도 많이 벌었고 그 많은 돈을 이제 가지고서 북한에 이제 낮은 선봉 지역에 투자를 하고 두만강 호텔을 운영하면서 또 이제 북한에도 기여를 많이 했기 때문에 북한에서도 굉장히 인정을 받아서 직위도 부여받고 통일선정부 직위도 또 표창도 한 번도 아니고 또 세 번에 걸쳐서 표창도 이제 받게 되고 그러면서 어느 정도 이제 신임을 얻게 되면서 이제 북한의 그 고위층하고도 이제 교류를 하게 되고 그런 것들을 알게 되면서 이제 김동철 목사의 주장에 의하면 미국 CIA하고 한국의 국정원에서 서로 간에 필요에 의해서 그런 역할을 부여받고 이제 뭐 시계에 카메라를 숨기거나 아니면 아주 그냥 고감도의 그 녹음기를 이용해서 도청도 하고 전자파 도청 장비를 또 이용했다고 하고 그렇게 역할을 했는데 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처음부터의 스파이가 아니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그런 것을 이제 고백하게 되고 제가 보기에는 약간 상업적인 목적도 지금은 이제 띄지 않나 하는 생각도 좀 이게 듭니다.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 이게 조금 다른 면이에요. 책을 낸다거나 할 때는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측면도 그 전에도 있었기 때문에. 손정혜 변호사, 인물이 이제 미국인에다가 한국계다 보니까 그리고 북한과 친해요. 그러니까 우리 정보기관에서도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일단 정보기관으로부터 전문요원으로 일하도록 훈련까지 받았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특수 장비까지 얻었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CIA에서는 구체적으로 이 사람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확인해주고 있진 않은데 일단 북에서 스파이 활동을 주장하고 있고 카메라로 장착된 시계로 장면들을 촬영해서 미국 쪽으로
북쪽으로 보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북한에서 안테나 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받았고 이 CIA에서 이 위성 사진을 통해서 나진항에서 이제 그 위험스러운 의심스러운 선박을 감지하던 중에 초근접 사진을 찍어달라고 해서 이것을 정보를 제공해 준 바 있다. 예. 그러다가 직후에 2015년 10월에 나진항에 나선서 이제 체포돼서 노동교황 10년형을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이 북한 내에서도 이런 첩보행위나 간첩행위에 대해서 좀 지켜보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예. 제명은 간첩, 체제 전복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예. 체포 직전에 나진항에 선박을 찍고 있었다. 근데 강선호 평론가 인터뷰 내용에서 북한에서 수용소에 갇혔을 때 생활을 얘기했는데 네. 거기에 인권 침해적인 요소들이 다분히 등장을 한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구타는 물론이고 그리고 보시다시피 8차례나 넘게 이제 물고문을 당했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그 당시 이제 본인은 굉장히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싶었다고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감시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마저 뭐 어려웠다. 그런 이야기를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예, 이 부분이 미국 내에서 미국 시민들이 원비어 때문에 굉장히 북한에 대해서 인식이 안 좋은 상황에서 이런 증언까지 더해지면 혹시 미국 내 여론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도 들고. 상당한 영향이 있을 수가 있죠. 그 오토 원비어가 고문 받고 실신해서 실려나가는 것도 봤다고 하잖아요. 예. 그리고 그 북한 내 참상도 여러 가지를 받고 또 본인이 낸 그 보상금이 아니라 그 풀려날 때도 예. 그 김동철 목사 아내가 부인이 1억 2천만 원을 북한에 냈대요. 그러니까 북한에 대한 그 미국의 대북 여론이 이번에 상당히 좀 안 좋아질 가능성도 상당히 있는 거죠. 저 사건을 보면은 옛날에 영화에 공작이라고 있었거든요. 예. 그 흑금성 사건을 그 무대로 한 거예요. 비슷하죠. 그렇죠. 그 사람이 김정일도 만나고 그때 뭐 카메라로 그 영변 그 자료도 하고 그래서 잘못해서 이중 간첩으로 해가지고 한국에서 처벌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김동철 목사에 관한 거는 아마 좀 더 시간이 흘러야지 제대로 된 예. 판단을 좀 할 수 있지 않느냐. 지금은 본인이 그 북한에 대한 그 경각심을 불어일으키기 위해서 저런 행동을 한다고는 하는데 그 진정성은 조금 시간이 흘러야지 더 알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그 앞서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책을 낼 거니까 뭔가 상업적인 그런 면과도 함께 봐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도 동의를 하고 한 가지 더 봐야 될 거는 지금 이 시기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미국 민주당이나 아니면 조야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정책에 대해서 가장 비판을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손 놓고 있다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 당시 저 3명을 데리고 오면서 굉장히 대접을 그랬죠. 잘 받았다. 네. 잘 대해줬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김동철 목사가 나서서 나는 고문을 받았고 물고문을 받았고 죽고 싶었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미국 재선 국면에서 민주당이 트럼프에 대해서 대북 정책을 이야기할 때 어떤 요소로 쓸 것인지도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관련된 내용은 아니지만 조원진 의원이 저번에 현성월 단장이 우리 쪽으로 넘어왔을 때 손정혜 변호사님 화형식을 하고 그 장면은 아마 기억을 하실 텐데 그거는 아니고 다른 문제로 일단 기소가 됐더라고요. 그 당시 이제 지난해 1월 22일이죠. 북에서 이제 그 예술단이 사전 점검차 이제 도착한 날에 그 인공기에 대한 화형식을 하는 장면들이 이제 많이들 알려졌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진행이 됐는데 수사기관에서는 집시법상 집회를 하기 위해서는 신고를 사전에 해야 되는데 미신고 집회였다. 이 혐의를 적용해서 지금 불구속 기소를 한다라는 것이고요. 화형식과 관련해서는 집시법에 따르면 이 집회를 주최하거나 집회에 참여한 사람들은 여러 가지 질서 유지를 할 수 있는 의무가 부과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방화를 한다거나 뭐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다거나 다른 사람한테 신체에 위해를 끼치는 행동을 했을 경우에는 처벌될 수 있는데 이 부분 화형식은 방화라고 보기에는 즉시 이제 불이 꺼진 측면이 있기 때문에 위험성이 높지 않아서 이 화형식은 처벌할 수 없지만 신고하지 않은 집회에 대해서 처벌하겠다라는 입장으로 지금 기소가 된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회를 신고 안 하고 연 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 거지 인공기를 화형식 한 거는 문제가 없다라는 결론을 내렸다는 거죠, 경찰에서는. 알겠습니다. 국회로 좀 가보겠습니다. 외통위에서는 강경화 장관이 출석을 했었는데 좀 호되게 당했습니다. 영상을 좀 보겠습니다. 누구보다 외교장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예, 정부로서는 대응책을 마련하면서 그것이 그 상대가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그 구체적으로 마련해 놓고 있는 대책을 또 공개할 수 없는
그 다 협상의 그 전략의 일부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지적하셨듯이 정부가 범정부 차원에서 정말 거의 매일 다양한 레벨에서 지금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강경화 장관이 지금 내외부로 조금 어려운 일들이 있는데 일단 한일 문제, 그러니까 야당 의원들이 지적한 거 한일 문제에서 왜 외교부 장관이 안 보이느냐 일리 지적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일본이 수출 품목 규제할 때, 반도체 부품 규제할 때 그때도 해외 출장을 바로 갔잖아요. 예. 그리고 뭐 원론적인 얘기만 했어요. 그때도 당시에 뭐 그 TF팀을 구성하겠다는 도 이런 원론적인 얘기만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임시 국회에서 열렸으면은 조금 뭔가 좀 구체적인 얘기를 좀 했어야 되는데 뭐 8월 2일 날 화이트 리스트에서 배제 한국이 제외될 가능성이 상당하다. 네. 다 아는 얘기잖아요. 예? 그리고 또 뭐 다른 얘기도 한일 문제에 있어서 뭐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예. 이런 얘기도 너무 뻔한 얘기 아니에요? 예. 예, 물론 뭐 지금 청와대에서 너무 주도하고 있는 면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외교부 지금은 어떻게 보면 한일 간의 외교 문제잖아요. 외교 문제가 통상이나 저 산업으로 저 퍼져간 거잖아요. 네. 그럼 본원이 외교면은 여기에 대해서 뭔가 좀 책임 있는 얘기를 하고 좀 뭐 대통령 우리 아베도 설득해야 되지만 우리 문 대통령하고도 좀 얘기를 어떻게 해보겠다. 뭐 이런 저런 구체적인 게 좀 나왔어야 되는데 네. 좀 너무 좀 한가한 얘기 아닌가. 후한 말에 우리가 저 일본한테 먹긴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지만 예. 그때 고종을 아간 파천할 때 러시아로 갔잖아요. 러시아 공사관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영국이나 미국이 볼 때는 아 한국이 러시아랑 손잡았구나. 그러면 우리는 일본하고 손잡아야겠네. 그런 식으로 외교가 어떻게 보면 혼선을 빚어서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그것도 큰 원인이거든요. 지금도 우리나라 일본하고의 문제는 외교 문제가 상당히 크다고 보는데 예. 강경화 장관이 너무 존재감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임시국회에서도 여야 할 거 없이 질타한 게 너무 좀 문제의식도 없고 책임의식이 없다. 예. 이런 식으로 비난이 좀 쇄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에 대응할 때 강선호 평론, 네. 지금 현재에서는 정부에서 통상 쪽, 네. 통상 쪽 관료들이 대응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정보라든가 일본에 대한 뭐 관계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외교부의 자산이 좀 있으니까 외교부의 몫이 분명히 좀 있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강경화 장관 입장에서는 저 정도의 원론적인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예. 듭니다. 그 작년 이제 10월 말이었죠. 그 대법원 판결 이후에 일본이 계속해서 워닝 사인을 줬는데 우리 정부가 준비를 안 했다고 지금 야당에서 비판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사실관계를 확인해보고 그리고 앞으로 대응 전략을 보면은 그동안 준비를 했는지 안 했는지도 저는 자연스럽게 밝혀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일본이 사실 국제사회 질서에서 자유무역이라는 큰 질서에서 우리 이탈하겠다 하고 손들고 나가버린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런 정말 이상한 그런 행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뭔가 선제적인 대응을 할 수 있었느냐에 대해서는 분명히 한계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행동이 이미 일어났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대응을 해나가는 거죠. 그렇다면 대응을 하기 전에 우리가 이렇게 대응하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현실적으로 그러긴 좀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국민들도 답답한 입장이니까 예. 계속해서 뭐가 대응책이 있느냐 이렇게 먼저 알고 싶은 그런 답답한 마음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익을 생각하면 조금 더 참고 기다리면서 예. 봐야 된다. 어떻게 대응해 나가는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는 우리 국민도 양해를 해줄 수 있죠. 현실적으로 못 밝히는 거는 양해를 해줄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움직임이 있어야 될 텐데 한번 기다려 보고요. 또 하나 지금 최창호 박사님. 외교부 나가 있는 대사들이나 영사들 사이에 지금 성추문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거든요. 사실은 이게 이제 과거에도 종종 있었지만 예. 과거에는 그런 게 이제 뭐 아프리카 에티오피아라든가 파키스탄 저 멀리 파키스탄이라든가 그런 데 있으면 묻히거나 아니면 그런 것을 뭐 어디 본부에다 이제 호소를 하면 오히려 부메랑을 맞는 경우가 있었지만 요즘에는 이제 그런 절차들이 오히려 피해자 중심에서 인권 중심으로 해서 그 절차가 명확해지다 보니까 이제 뭐 나에게 부메랑으로 들어온 그런 두려움 대신에 있는 그대로를 본부에 이제 그 네, 예. 이르는 진정하는 경우가 이제 늘어난 거죠.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이런 사회적 분위기와 한국의 미투 운동이 그동안에 큰 사회적 흐름으로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예. 지난해 7월에 파키스탄 대사관 소속 외교관 그리고 지난 22일 김문환 전 에티오피아 대사 또 부하 직원 성추행 또 이런 것들이 또 일본에서 지금 한일 간의 관계가 지금 예민한 시기에 예.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은
외교부의 그 수장인 강경화 장관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그냥 그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개인의 인성의 문제고 개인의 뭐 그 인격의 문제다 이런 식으로 치부할 거가 아니거든요. 예. 그동안에 쭉쭉 작은 사건들이 계속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강경화 장관에게 힘을 실어줬어요. 그러나 지금까지도 이러한 것들이 그리고 한일 간의 관계에서도 다양한 레벨에서 오히려 뭔가를 숨기고서 하는 것이 뭐 전략이다라고 하지만 그러면 국회를 비공개로 열어서라도 그 국회의원들끼리라도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논의를 했어야 되고 근데 다시 돌아와서 성적인 측면에 이런 일들이 자꾸 벌어진다는 것은 예. 총체적인 기강회의의 문제고 그것은 책임 있는 장관의 그거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자기가 스스로 물러날 때 물러나야 되는 거죠. 근데 너무 그냥 자기는 또 깨끗하다는 식으로 나오니까 좀 답답합니다. 글쎄요. 지금까지는 혐의 수준이니까 어느 정도 사실관계가 확인이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일벌백계 하는 모습이 좀 보여줘야 되겠죠. 자유한국당과 관련해서 한일 문제에 대해서 자유한국당 대해서 한번 곽상도 의원의 주장을 한번 볼까요? 손정희 변호사님, 글쎄요. 문재인 대통령을 계속 친일파라고 연관시키고 싶은 것 같아요. 일단 문재인 대통령을 이제 비판하면서 친일 토착 왜구는 뭐 문재인 대통령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으면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김진태 상속인들에게 부과된 상속세 취소 소송과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것을 변호를 했다. 이 소송이 동양척식 주식회사에서 근무한 공로로 받은 2만 평 되는 땅과 관련된 상속세 관련된 소송인데 이것을 변호한 것은 친일적인 행동이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주장이 나오니까 바로 이건 사실 무근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 소송이 실제로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는 문재인 대통령이 아니고 고 전 노무현 대통령이고 더군다나 지금 역사적 평가와 관련해서도 부일장학회를 설립했었죠. 네. 친일 행각을 벌였다라고 단편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인물에 대한 소송을 거론하고 있기 때문에 청와대에서는 사실 무근이다. 대응할 가치를 못 느낀다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그 김지태 씨라는 분이 친일파인지도 확실하지 않고 그거를 변호한 것도 문재인 대통령이 아니고 사실관계도 틀린데 계속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친일로 묶으려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 자유한국당이 친일 프레임에 빠져버렸잖아요. 네. 예. 일본하고 우리하고 무역 규제 문제가 생겼으면은 먼저 아베의 그 수출 규제가 잘못된 거를 먼저 공격하고 그 다음에 이 문제 사태를 초래한 문재인 대통령이나 집권당 정부를 공격해야 되는데 먼저 우리 정부를 공격해 버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베랑 자유한국당은 같은 편이네. 이 순서가 있는 건데. 그렇죠. 순서가. 그 뜻은 자유한국당이 얼마든지 비판할 수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 사실 빨리 해결해야 되는데 왜 안 하고 있냐 하는데 아베가 잘못한 건 국민들이 더 화가 나 있거든요. 우리가 용공 친북에 대해서 화나는 것보다 친일에 대해서는 아주 뼈에 사무치게 화가 많이 예민하거든요. 그건 설명이 안 되고 해결 방안도 없어요. 근데 거기에 자유한국당이 프레임에 지금 빠져들어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토착 왜구라는 말을 자유한국당 의원이 하는데 저는 세 가지 단어는 우리 절대 정치인들이 쓰면 안 된다고 봐요. 토착 왜구라는 말. 진짜 그건 아주 몹쓸 말이잖아요. 그리고 헬조선. 우리 한국이 어떻게 헬 지옥 같은 조선입니까? 네? 자유 대한민국 살기 좋은 나라죠. 다소 문제가 있지만 자꾸 발전하는 나라 아닙니까? 그리고 틀딱이라는 말. 틀딱. 그건 뭐예요? 어르신들 태극기 들고 나오는 사람은 다 딱딱이라고 틀딱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 세 단어는 절대 정치인들 쓰면 안 된다고 봐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곽상도 의원이 법조인으로서 저는 그 의도는 압니다만은 법조인이면 팩트가 좀 분명해야 되잖아요. 그 김지태 씨, 친일파 김지태 씨 소송에 참여했다는데 그건 문재인 대통령이 참여 안 한 거거든요. 참여했다고 해도 변호사는 사형수도 변호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 공부 좀 더 하고 좀 이의제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문재인 대통령이 민정수석 때 김지태 씨를 친일파 명부에서 빼는데 압력을 행사했다. 그것도 뭔가 근거가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가 좀 밑도 끝도 없이 그냥 토착 왜구다, 뭐 3대에 걸쳐서 토착 왜구 집안이다, 문 대통령이. 저도 뭐 문 대통령 비판을 많이 합니다만은 좀 비판할 때는 팩트가 뭐가 있어야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너무 좀
너무 어거지 좀 성격이 좀 강한 거다. 예. 그리고 또 김지태 씨가 친일을 했다지만 과거에 독립운동 단체인 신관의 멤버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친일했는지 독립운동했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물론 동양척식회사에 근무하면서 엄청난 부를 쌓고 그 이후에 사업돼서 돈을 벌고 MBC, 부산 MBC라든지 이런 쪽에 돈을 많이 벌어서 그게 부일 장학회가 되고 예. 나중에 5.16 장학회가 된 거예요. 예. 그럴 정도로 뭐 유명한 인물이긴 하지만 지금 딱 친일 인물이다 이렇게 매도하기는 아직 저 서류가 증거가 좀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진 하나만 좀 보겠습니다. 이게 강선우 평론가 민경욱 대변인이 SNS에 올린 사진인데 집단하고 있는 사진에다 국기를 얹은 거예요? 그랬죠. 그러면서 딱 한반도 상황이군요 하고 예. 오는 표시를 했죠. 저 내용 자체의 어떤 수준이나 이런 걸 생각을 하면 정말 평론이나 논평을 할 저는 가치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자유한국당이 뭔가 친일 프레임에 이제 갇혀서 계속해서 역공을 좀 펼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자당 내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나왔어요. 실체가 없는 친일 프레임에 자유한국당이 왜 자꾸 걸려드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자유한국당이 지금 거기서 벗어나 보려고 계속해서 이전 행적 같은 거를 이제 끌어들여가지고 우리가 친일이 아니다, 민주당이 친일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친일이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정말로 그 정확하게 현실을 짚지 못한 게 일부 국민들이나 일부 그 여론이 자유한국당을 향해서 친일이라고 하는 게 조상들의 어떤 행적을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현재 일본의 경제 침략에 대해서 대응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현재를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 과거를 따지자면은 당군까지 올라가야죠.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유한국당이 조금 본인들이 어떤 비판을 받고 있고 왜 받고 있는지에 대한 진지한 반성이 정말 시급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